2026년 4월 어느 아침 인천 서구 38살 이 과장이 출근길에 단골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셀프 주유기에 카드를 꽂고 가득 채우기를 누릅니다. 숫자가 올라갑니다. 6만원, 7만원, 8만원, 주유기가 멈춘 건 8만 9천 원이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같은 양을 넣는데 6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채 올라타자마자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 마트에 종량제 봉투 사러 갔는데 한 장씩만 판대. 무슨 일이야? 이 과장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쉽니다. 그는 인천 석유화학단지 옆 중소플라스틱 사출 공장의 관리과장입니다. 공장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2달 새 40%가 올랐다는 걸 어제 보고서로 봤거든요. 기름값이 올랐다. 이건 모두가 압니다.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뉴스에서 매일 나오니까요. 근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같은 중동 원유를 쓰는 나라인데 왜 한국은 리터당 200원이 올랐고 일본은 20원밖에 안 올랐을까요? 10배입니다. 같은 전쟁인데 10배. 이 답을 찾으려면 산둥성이라는 중국의 한 도시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티팟이라고 불리는 소형 정유소들이 있어요. 이 정유소들이 10년 동안 뭘 해왔는지 알면 지금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왜 8만 9천 원을 찍는지가 보입니다. 단순한 전쟁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80%.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를 단 하나의 나라가 사갔습니다. 중국입니다. 하루 140만 배럴.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한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 전체가 약 260만 배럴이에요. 중국이 이란에서 하루에 빨아가는 양이 한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이란은 미국한테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8년부터요. 이란산 원유를 사는 나라는 어디든 제재하겠다고 트럼프가 직접 선언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8년 동안 매일 100만 배럴 넘게 사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란에 최대 압박 캠페인을 선언합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어요.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이 280만 배럴에서 20만 배럴로 곤두박질칩니다. 93%가 증발한 겁니다. 이란 경제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이 앞문을 잠갔다. 뒷문을 만들어야 한다. 이 뒷문을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스탐 가세미, 이란의 전 석유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석유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솔레이마니가 2020년 미국 드론에 사망한 뒤 그가 물려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원유 밀수출. 가세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군인이 석유를 팔아야 전쟁을 할 수 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이 정교합니다. 차이나 오일 앤드 페트롤리엄이라는 위장 회사를 세우고 이란 시리섬에서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출발시킵니다. 같은 시각 걸프만 바깥에서 다른 배가 똑같은 위치 신호를 쏩니다. 미국 위성이 가짜 신호를 쫓는 사이 진짜 배는 사라집니다. 그 뒤가 더 놀랍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배가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 해역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다른 배로 옮겨 싣습니다. 이걸 환적이라고 해요. 환적이 끝나면 서류상 이란산 원유는 사라지고 말레이시아산 원유가 탄생합니다. 출생 신고를 위조한 겁니다. 이게 한두 척이 아닙니다. 미국 국가안보전문기관 C4ADS에 따르면 2019년에 만들어진 중국 기반 유조선단 하나가 현재 56척을 운용하고 있고 제재 대상 원유 4억 배럴 이상을 수송했습니다. 4억 배럴이면 한국이 5달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 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이런 그림자 선단 유조선이 매달 50척에서 70척씩 말레이시아 해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에도요, 의미 있게 줄었다는 징후는 없다. 로이즈 리스트 위험 분석가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원유가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 세관 자료에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했다고 신고한 원유량이 말레이시아의 실제 원유 생산량보다 많습니다. 없는 원유를 수입한 겁니다. 이란산 원유가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 원유를 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쌌으니까요.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18달러에서 24달러까지 할인. 국제 시세보다 20% 넘게 싸게 산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국제 시세 그대로 주고 사는데 중국만 20% 할인 쿠폰을 쓴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3중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산둥성의 티팟 정유소, 둘째 쿤눈은행이라는 위안화 결제 창구, 셋째 홍콩과 중국 내 유령 법인 66개를 통한 통화 세탁.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티팟 정유소, 찻주전자라는 뜻인데 산둥성에 밀집한 소형 독립 정유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찻주전자 중 하나가 루칭 석유화학이에요. 대표 이름은 왕쇠칭. 이 사람이 5억 달러어치의 이란산 원유를 사들였습니다. 후티 반군 및 이란 국방부와 연관된 유조선까지 이용했어요. 2025년 3월 미국이 왕쇠칭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대표 개인이 직접 제재 대상이 된 겁니다. 왕쇠칭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 우리 같은 소형 정유소한테는 애초에 관계없는 세계다. 제재를 받아도 잃을 게 없다. 실제로 시노펙이나 CNPC 같은 국영 대기업들은 달러 결제망을 잃을까봐 이란 원유에서 발을 뺐지만 티팟 정유소들은 달러 결제망 밖에 있으니까 겁이 없었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두 번째 기둥, 쿤눈은행. CNPC가 2009년에 인수한 은행인데 2012년에 이란 은행들에게 수억 달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끊겼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달러에서 끊겼기 때문에 이란과의 위안화 결제 전용 창구가 된 겁니다. 제재가 오히려 무기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모사드 경제전 부서 전 수장 우디 레비의 조사에 따르면 이란 대형 금융기관 테자라트 은행 산하 환전소 하나가 홍콩과 중국 내 66개의 유령 법인을 통해 위안화를 달러나 유로로 바꿔왔습니다. 심지어 현금 이동 없이 중국 국영 기업이 이란에 인프라를 지어주고 원유로 대금을 받는 물물 교환까지 했어요. 이 경로로 흘러간 원유 대금 규모가 2024년 한 해에만 최대 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입니다. 워싱턴 소재 민주주의 방위재단 연구원의 말을 빌리면 중국의 수년간 지원 없이는 이란이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미국 제재를 뚫고 이란 원유를 할인 가격에 빨아먹었습니다. 그 돈이 이란의 군사력이 됐고 이란은 그 군사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고 한국 주유소에 2,000원이 찍혔습니다. 중국은 할인 원유로 돈을 아꼈고 이란은 전쟁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건 한국입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쌓아올린 뒷문이 무너지면서 그 파편이 한국 주유소 가격표에 박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NBC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려왔다. 이제 이걸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사게 되면 상황이 오히려 개선된다. 들으셨나요? 중국이 배럴당 24달러 싸게 사던 이란 원유를 이제 한국이 정상 가격으로 사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할인 특권을 빼앗아서 동맹국에 준 거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중국이 쓰던 비용을 떠안게 된 겁니다. 이 과장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름값이 오른 게 이란 전쟁 때문인 줄 알았는데 중국이 10년 동안 할인으로 빨아먹은 구조가 무너진 거였어? 맞습니다. 전쟁은 반가쇠였을 뿐이고 총알은 중국이 10년 동안 장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적인 상황이 하나 터집니다. 전쟁 전에 중국 티팟 정유소들은 이란 경질유를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18달러에서 24달러 싸게 들여왔어요. 전쟁이 터지면 이란이 급하니까 더 싸게 팔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할인폭이 오히려 7달러로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란 원유 판매 수익이 전쟁 후에 오히려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이 돈을 더 벌고 있어요. 호르무즈를 막아서 국제 유가를 올려놓고 자기 원유는 그림자 선단으로 우회해서 파는 겁니다. 전쟁이 사업 모델이 된 거예요. 과장이 아니냐고요? 이란 외교관 출신 자바드 자리프가 직접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불을 지를 줄 안다. 유가 150달러를 보고 싶으면 계속 밀어붙여라.
이 발언은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개전 직후 100달러를 돌파했고 150달러 전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 금융사 SEB는 봉쇄가 장기화되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간다고 전망했어요. 호주 대형 자산운용사 AMP도 같은 숫자를 찍었습니다. 150달러가 되면 한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700원을 넘기고 여기에 환율까지 1,550원으로 올라가면 3,000원을 찍습니다. 3,000원이요. 이 과장이 지금 89,000원 넣는 기름을 13만 원 넘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름값만 3달 만에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기름값 2,000원. 이건 전 세계가 다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같은 전쟁을 맞고 있는데 나라마다 맞는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전쟁 발발 전 대비 한국 휘발유 가격 상승률 18%, 경유는 25%, 같은 기간 미국은 휘발유 35.6%가 올랐습니다. 미국이 더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 당사국보다는 덜 올랐지만 문제는 일본이에요. 일본. 휘발유 상승률 7.8%, 경유 9.40%,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 극적이에요. 한국이 리터당 200원 넘게 오르는 동안 일본은 20원, 정확히 10배 차이입니다. 같은 아시아, 같은 중동 원유 의존국인데 10배. 이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답은 구조에 있습니다. 일본은 5년 전부터 육아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총 집행액이 80조 원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금을 줘서 소비자 가격 인상을 막는 시스템이에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깔아놓은 안전망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급하게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유류세 인하도 했어요. 휘발유 15%, 경유 25%. 근데 이건 소방차가 불이 난 뒤에 출동한 겁니다. 일본은 5년 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놓았고 한국은 불이 나고 나서 소화기를 찾은 겁니다. 왜 한국은 미리 준비를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정유 설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중동산 중진류에 맞춰서 공장을 지었어요. 값싼 중진류를 들여와서 분해해서 휘발유와 경유를 뽑아내는 고도화 설비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 셰일오일 같은 경질류를 넣으면 수율이 떨어지고 마진이 깎여요. 설비 자체가 중동에 묶여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구조적입니다. S오일 아시죠? 원래 한국과 이란의 합작회사로 출발했어요. 1999년 외환위기 때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 뒤로 S오일은 아람코한테서 원유를 장기 계약으로 사옵니다. 지분 투자와 공급 계약이 묶여있는 구조예요. S오일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지난해 기준 90%가 넘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 2016년 86%에서 수입처 다각화 노력으로 2021년 59.8%까지 낮아졌어요. 성공하는 것 같았죠. 근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자 다시 올라갑니다. 2023년 70%, 2024년 71.5%, 도로 원점이에요. 그리고 2026년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OECD 원유 의존도 1위 나라가 중동 의존도 70%인 채로 전쟁을 맞은 겁니다. 정유사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그동안 원유 공급이 크게 흔들린 적이 없어서 수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고민이 부족했다. 공급 찾을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구조를 바꿀 유인이 없었다. 쉽게 말하면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서 보험을 안 든 겁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구조적 취약점을 미리 손봤다는 거예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직접 전쟁을 하고 있지만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원유 자급이 가능한 나라예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자기 땅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전쟁 당사국인데 에너지 안보는 한국보다 안전한 겁니다.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전쟁 안 한 나라보다 기름 걱정을 덜 한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외에도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해뒀어요. 중동 의존도를 꾸준히 낮추면서 호주, 미국, 캐나다산 비중을 늘렸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 비축유도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이 당하고 나서 뛰는 동안 일본은 당하기 전에 걸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은 OECD 원유 의존도 1위인데 보조금 0원, 비축유 부족, 수입처 편중. 일본은 원유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은데 보조금 80조, 비축유 충분, 수입처 분산. 같은 전쟁을 맞았는데 한쪽은 갑옷을 입고 한쪽은 맨몸이었던 겁니다.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이 에너지 안보에서 가장 취약한 OECD 국가라는 건 어저늘 얘기가 아닙니다. KDI가 2022년에 이미 경고 보고서를 냈어요. OECD 1위의 경제 원유 의존도, 그 개선이 시급하다. 보고서 제목 그대로입니다. 비슷한 일이 144년 전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882년 조선, 고종 19년에 청나라와 조청상민수룡 무역 장전기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청나라 상인들에게 조선 안에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이 조약 이후 청상인들이 조선 시장을 장악합니다. 조선 상인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고 개항장부터 내륙까지 청의 경제 영향력이 스며들었어요. 조선은 문을 열어준 것뿐인데 결과적으로 경제 주권이 침식당한 겁니다. 지금과 소름, 돋게 닮았는데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144년 전 조선은 청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줬고 시장을 내줬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에게 에너지 구조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한 채 중국이 설계한 우회 원유 시스템의 붕괴 비용을 떠안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144년 전 조선은 적어도 자기가 문을 열어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이 이란 원유를 우회 매입하는 구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 구조가 무너진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고 있어요. 선택권조차 없었던 겁니다. 머니투데이가 전쟁 한 달을 분석한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비전투국 중 한국이 제일 큰 타격. OEC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인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나라가 비전투국 중에서 가장 크게 맞고 있는 겁니다. 이 과장이 그날 저녁 퇴근 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25조 추경 편성이라는 자막이 뜹니다.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지원. 이 과장은 아내한테 말합니다. 25조면 많아 보이지? 일본은 5년 동안 80조를 썼어. 우린 전쟁 터지고 나서 25조야?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기름값 내려가는 거야? 이 과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한국만 이렇게 맞았는지를 봤어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4가지 있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시나리오 하나, 눈에 보이는 위험, 전쟁이 3달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예프 보고서에 따르면 봉쇄가 장기화되면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대비 86% 높은 수준이 유지됩니다. 전쟁 전 60달러가 지금 100달러인데 86% 상승이 고착되면 110달러를 넘기게 됩니다. 그때 한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300원에서 2,500원 사이가 됩니다. 이 과장이 지금 89,000원 넣는 기름이 11만 원을 넘깁니다. 한 달에 2번 넣으면 기름값만 22만 원이에요. 월급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2달 전에 거의 2배가 됩니다. 근데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석 달 정도 지나면 기업의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전기, 가스,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기초 원자재, 가공식품, 나프타까지 전부 올라요. 원유 비중이 물가 가중치에서 워낙 높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합니다. 1%대 성장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은 2.7%로 올라가요.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오르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물가가 뛰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게 시나리오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기름값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안 내려갑니다. 키예프 보고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조기 종전을 해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전쟁 이전 대비 43% 높은 유가가 유지됩니다. 전쟁 끝나도 원래대로 안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시나리오 2, 보이지 않는 위험. 이게 더 교묘합니다. 전쟁이 휴전으로 갈 경우에요. 휴전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기름값은 좀 내려갈 겁니다. 근데 한국이 떠안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이란 원유를 할인 매입하던 구조가 깨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티팟 정유소 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어요. 일부 소형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줄이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 원유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국 재무장관이 이미 답을 줬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면 된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한국이 이란 원유를 사게 되면 가격이 싸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 시세보다 할인이 붙으니까요. 근데 이란 원유를 사는 순간 미국의 2차 제재 리스크가 생깁니다. 중국이 8년 동안 맞아온 그 제재를 한국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싼 기름을 사면 미국 제재, 안 사면 비싼 기름. 양쪽 다 함정입니다. 정유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매출은 올라요. 근데 국내 기름값을 올리면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로 때립니다. 안 올리면 마진이 깎여요.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 이 와중에 산업부는 정유사의 호르무즈 우회 경로로 4월에서 5월분 원유 1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우회하면 해상 운임이 최대 80%까지 오릅니다. 시나리오 2의 함정은 이겁니다. 휴전이 와도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어요. 전쟁이 끝나도 원유 수급의 지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시나리오 셋, 가장 교묘한 위험.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티팟 정유소들이 다시 이란 원유를 사기 시작합니다. 왕쇠칭이 제재에서 풀리면 루칭 석유화학은 또다시 배럴당 20달러 할인으로 이란 원유를 빨아들이겠죠. 가세미가 만든 그림자 선단도 다시 가동됩니다. 근데 한국은요,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원유를 정상계 사는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대체 경로에 투자했고 우회 운임 80% 상승분을 이미 떠안았어요. 전쟁이 끝나도 이 비용 구조는 바로 안 빠집니다. 중국은 할인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은 비싼 구조에 갇히는 겁니다. 중국은 세일 코너로 돌아가고 한국만 정가 매장에 남는 거예요. 시나리오 넷, 극단적인 경우 SEB와 AMP가 전망한 유가 150달러, 여기에 환율이 1550원까지 동반 상승합니다. 그때 한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700원을 넘기고 유류세까지 반영하면 3,000원을 찍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석유 제품가의 유류세 반영 시 3,000원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침 7시, 이 과장이 차에 시동을 겁니다. 출근길 40분, 왕복 80분. 한 달에 22일 출근하면 기름값이 26만 원입니다. 2달 전에 13만 원이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차 놓고 버스 타면 안 돼. 인천 서구에서 석유화학단지까지 버스로 출근하면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아침 8시. 출근 전에 딸을 학교에 내려줍니다. 학원비 고지서가 왔는데 냉난방비 명목으로 월 15,000원이 추가됐습니다. 학원 원장이 학부모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합니다. 15,000원, 작은 돈이죠? 근데 딸이 다니는 학원이 3곳이에요. 오전 9시, 이 과장이 공장에 출근합니다. 원료 담당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옵니다. 과장님, 나프타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원료 공급사에서 공문이 왔는데 한동안 정상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과장의 공장은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녹여서 금형으로 찍어내는 사출 공장이에요. 원료가 원유 부산물입니다. 오전 11시, 거래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름 시즌 플라스틱 컵 주문 취소합니다. 원가가 안 맞아요. 여름은 플라스틱 컵이 가장 많이 팔리는 성수기인데 원료 가격이 30%에서 40%가 올라서 거래처가 주문을 철회한 겁니다. 성수기인데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오후 2시,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마트에 종량제 봉투 사러 갔는데 한 장씩만 판대. 그리고 계란이 올랐어. 라면도 올랐어. 종량제 봉투의 원료는 나프타에서 나오는 비닐입니다. 계란은 닭사료 운송비가 올랐고 라면은 포장재 원가가 올랐어요. 전부 기름값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후 6시, 퇴근길. 이 과장은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습니다. 정부가 차량 오부제 민간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이 과장의 차 번호 끝자리는 3입니다.
수요일에는 차를 못 끌고 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인천에서 석유화학단지까지 버스로 1시간 40분. 그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저녁 9시. 딸이 잠든 뒤 이 과장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기름값 때문에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을 세어봤어. 기름 26만 원, 학원 냉난방비 4만 5천 원, 마트 물가 상승분 한 달에 약 7만 원. 거래처 주문 취소까지 합치면 회사 매출도 깎이고 있어. 아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르는 거야? 이 과장은 대답 대신 계산기를 꺼냅니다. 지금 2,000원. 3달 뒤 2,500원이면 월 추가 지출 약 18만 원. 6달 뒤 3,000원이면 월 추가 지출 37만 원. 37만 원이면 딸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하는 돈입니다. 한 방에 37만 원을 올리면 뉴스가 됩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3만 원, 학원에서 15,000원, 마트에서 7,000원, 택배에서 500원, 전기요금에서 8,000원, 10군데에서 조금씩 올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숫자가 작으니까요. 근데 합치면 37만 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시나리오 넷의 함정은 이겁니다. 정부가 추경 25조를 편성했다.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25조는 응급 처방이지 수술이 아닙니다. 일본처럼 80조짜리 구조적 보조금이 없으면 국제 유가가 내려가기 전까지 소비자가 맨몸으로 맞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내려간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공정한 시각을 위해 반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소 4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반론. 한국 정부도 대응하고 있잖아. 최고 가격제도 만들고 유류세도 인하했는데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실제로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한국의 기름값 상승률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낮았어요. 미국 35.6%에 비해 한국은 18%입니다.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비교 대상이 일본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 7%, 한국 18%. 최고 가격제가 미국보다는 나았지만 일본식 보조금 시스템보다는 훨씬 못한 겁니다. 그리고 최고 가격제는 정유사 공급 가격의 상한선이지 소비자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찍는 가격은 2,000원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반론. 중국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전쟁을 시작한 건 미국과 이란이잖아. 중국한테 너무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전쟁의 직접 원인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각도를 바꿔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란이 8년간의 미국 제재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중국이 매일 100만 배럴 넘게 사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방위재단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중국의 수년간 지원 없이는 이란이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 중국이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자금줄이었던 건 팩트입니다. 세 번째 반론.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면 기름값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너무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논리가 상식이 통하는 시장에서나 먹히죠. 국제 유가가 내려가도 한국 주유소 가격은 바로 안 내려갑니다. 올릴 때는 일주일 만에 올리면서 내릴 때는 한 달 넘게 버팁니다. 비대칭 가격 반영이라고 해요. 정유사가 마진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키옙 보고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조기 종전을 해도 43% 높은 유가가 유지됩니다. 원래대로는 당분간 없습니다. 네 번째 반론. 한국이 원유 의존도를 낮추면 되는 거 아니냐?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하면 해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답이에요. 근데 확정짓긴 이릅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 비중이 44%입니다. 이걸 재생에너지로 바꾸는데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려요. 지금 주유소에서 2,000원을 찍고 있는 이 과장한테 20년 뒤에 나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위로가 될까요? 이 과장의 딸이 대학 갈 때쯤이나 되어야 구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가세미가 그림자 선단을 설계했고 왕쇠칭이 찻주전자로 원유를 받았고 쿤룬은행이 위안화로 돈을 돌렸습니다. 이 3중 구조가 10년 동안 이란에 전쟁 자금을 댔고 그 전쟁이 호르무즈를 막았고 OECD 원유 의존도 1위인 한국이 맨몸으로 맞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중국은 할인으로 돌아가고 한국은 청구서만 남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경유도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 4차 가격을 동결했지만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풀릴 시그널도 아직 없습니다. 이게 왜 더 큰 문제냐면 기름값은 기름값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오릅니다. 석 달 뒤면 계란값, 라면값, 택배비,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전부 올라 있을 겁니다. 기름값은 경제의 혈압이에요. 혈압이 오르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에 쓰는 그 기름값, 2달 전에 6만 원이었던 그 기름값이 지금 8만 9천 원이고 석 달 뒤에 11만 원이 될 수 있고 6달 뒤에 13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이 상황을 중국이 10년간 할인 원유를 빨아먹으며 이란의 전쟁 자금줄이 됐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과장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공장 원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사장님이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원가가 안 맞으면 라인 하나 세워야 할 수도 있어. 라인 하나를 세운다는 건 거기 붙어 있는 사람 5명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과장은 그 5명 중에 올해 첫째 아이 태어난 박 사원을 떠올렸습니다. 전쟁이 터진 건 중동이고 원유를 빨아먹은 건 중국인데 일자리가 흔들리는 건 인천의 사출 공장 박 사원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뉴스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며칠 뒤 이 과장이 퇴근길에 주유소 앞을 지나갑니다. 가격표가 또 바뀌어 있습니다. 2,056원, 어제보다 8원이 올랐습니다. 8원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 달이면 리터당 240원입니다. 한 달에 2번 50, 리터씩 넣으면 24,000원이에요. 티끌이 모여 월급을 갉아먹습니다. 이 과장은 그날 밤 초등학교 3학년 딸 민서를 재우면서 생각합니다. 민서가 대학에 갈 때쯤이면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바뀌어 있을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이, 또 다른 해협이, 또 다른 할인 원유 구조가 무너지면서 같은 일이 반복될까? 144년 전 조선은 청에게 시장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37년 뒤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습니다. 문을 연 것과 나라를 잃은 것 사이에 37년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은 에너지 구조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과장이 어느 일요일 딸 민서와 주유소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묻습니다. 아빠, 기름이 왜 비싸? 이 과장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전쟁 때문이야 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하고 중국이 10년간 할인 원유를 빨아먹다가 그 구조가 무너져서 그 비용을 한국이 대신 치르고 있어 라고 하기엔 초등학교 3학년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에서 큰일이 났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제일 많이 쓰거든. 근데 아무도 미리 준비를 안 했어. 민서가 말합니다. 준비를 왜 안 했어? 이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소 가격표에 2,056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이 과장한테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10년간 이란 원유를 빨아먹는 동안 한국은 뭘 했습니까? 일본이 5년 전에 80조를 깔아놓는 동안 한국은 뭘 준비했습니까? OECD 원유 의존도 1위라는 경고가 2022년에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까? 준비를 왜 안 했어? 초등학교 3학년 민서의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